사람은 돈이 없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산속에 어머니를 버린 한 아들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게 산속에서 버려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여기 공기 진짜 좋죠?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 가벼웠다. 웃음기까지 섞여 있었다. 나는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햇빛은 점점 사라지고 길은 점점 좁아졌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돌이 튀는 비포장길이 시작됐을 때 그제야 가슴이 조금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올해 73, 이름은 이정하다. 아들 최준호, 43, 며느리 서은지, 40. 준호는 요양원에 간다고 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어머니 몸에 딱인 곳이라고. 하지만 이 길은 사람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아직 멀었어? 뒷좌석에서 은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거의 다 왔어. 준호는 앞만 보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물었다가 민망해질까봐, 괜히 의심하는 늙은이가 될까봐. 차는 결국 멈췄다. 엔진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주변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눈앞에 있던 건 요양원이 아니었다. 무너진 담장, 깨진 유리창, 반쯤 쓰러진 대문. 폐가였다. 여기가 요양원이니?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다. 요양원보다 낫죠. 공기 좋잖아요. 그는 웃었다. 정확히 말하면 비웃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 여기서 끝이구나. 은지는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냄새 진짜 심하네. 빨리 끝내요. 준호는 트렁크를 열어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다. 마루 위에 던지듯 놓았다. 쿵. 보따리에서 내 옷 몇 벌이 흘러나왔다. 이게 최선이야. 준호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요양원 한 달에 몇백씩은 못 내. 나는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 눈에는 온기가 없었다. 돌처럼 차가웠다. 준호야. 내가 불렀다. 정말 이럴 거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동이 걸렸다. 차가 움직였다. 어머니, 혹시라도 내려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동네 망신이니까.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산새 소리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마루에 앉았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낡은 몸빼바지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종이가 닿았다. 접힌 종이, 오래 만져 모서리가 달아있는 종이. 나는 그것을 꺼내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때였다. 산길을 내려간 지 딱 10분. 휴대폰이 울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아니었다. 벨소리였다. 이 산속에서 울리기엔 너무 또렷한 소리.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받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놀라지도 떨지도 않았다. 잠시 침묵.
그리고 낮고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정화 회장님이십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님, 그 단어는 내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맞습니다. 짧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도연입니다. 회장님 자택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시선을 들어 산속을 바라봤다. 무너진 담장, 기울어진 기둥, 풀에 파묻힌 마당. 자택이 아니라 산속이네. 잠시 정적. 산속이요? 아들이 두고 갔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방금 전화기 너머에서 분명히 공기가 바뀌었다. 지금 어디십니까? 목소리가 낮아졌다. 조심스러웠다. 걱정할 건 없어. 나는 마루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다친 데는 없고.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다만 이제 알릴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이해한 듯했다. 회장님, 김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아드님께는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줘. 짧은 침묵. 전부 말해. 내가 덧붙였다. 숨긴 거 없이. 알겠습니다. 전화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이상했다.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었다. 그저 오래 묵은 문을 마침내 연 기분이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종이, 아까 꺼냈던 그 낡은 서류, 등기 권리증이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이제는 누구나 아는 그 거리. 30년 전 사람들이 비웃던 땅. 이런 데다 돈을 왜 묻어. 남편은 그랬고 준호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 5시 식당 문을 열었다. 설거지를 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어도 나는 그 종이를 접어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었다. 논밭은 사라졌고 빌딩이 올라갔다. 지금 그 건물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형 오피스 빌딩이 됐다. 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들조차도. 나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다.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하지만 오늘 산속에서 답은 너무 분명해졌다. 그때였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아직 돌아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결과를 마주할 시간이야. 산속은 다시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 남았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무너진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느낌이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이 산길로 다시 올라올 이유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다. 확실히 아까 떠났던 그 차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아이는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걸 들었을 테니까. 조금 전 김도연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최준호 씨 맞으십니까? 아마 그 아이는 처음엔 웃었을 거다. 무슨 회장님이냐, 우리 엄마가 무슨. 속으로 비웃었겠지. 하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주소, 건물 이름,
월 수익, 명의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을 것이다. 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아도 알았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다. 그 아이가 돈 얘기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차가 마당 앞에 멈췄다. 급브레이크 소리, 타이어가 갈리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였다. 조금 전과는 달랐다. 아까는 비웃음이 있었고, 귀찮음이 있었고, 거리감이 있었다. 지금은 숨이 차 있었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는 헐떡이며 서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 눈을 보지 못했다. 내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아까는 제가 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자세히 봤다. 이 아이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잃을까봐 무서운 얼굴이었다. 차에 타세요. 준호가 말했다. 여기 위험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너무 늦었구나. 그 아이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무슨, 나는 오늘 아들을 하나 잃었어. 준호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그는 급히 말을 고쳤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시러 왔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서 온 거야. 그 아이는 부정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권리증을 꺼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미 모든 게 전달됐을 테니까.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가요. 이런 데 계시면 안 돼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미 집으로 돌아왔어. 그 아이는 그 말의 뜻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차가 올라왔다. 검은 세단. 번호판이 익숙했다. 김도연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그가 내렸다. 회장님.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한 단어에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김도연을 보며 말했다. 준비됐지? 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다시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잃는 게 뭔지 하나씩 알게 될 거야. 김도연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다. 두툼했다. 종이 무게만으로도 이미 끝이 정해진 싸움이라는 게 느껴졌다. 회장님 지시대로 즉시 조치 들어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준호가 서류를 힐끗 보았다. 그게 뭡니까? 김도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최준호 씨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자산에 대한 실소유 확인 및 동결 조치입니다. 준호가 웃으려 했다. 억지로, 정말 억지로. 장난이시죠? 그가 말했다. 집도 차도 회사도 전부 제 명의인데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명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 계약 구조, 보증 관계를 보면 실소유자는 모두 회장님이십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따라 하늘이 맑았다. 준호의 얼굴이 조금씩 무너졌다. 그럼 집은요? 김도연이 답했다. 이미 압류 통지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도 변경됐을 겁니다. 준호의 입술이 떨렸다.
차는요? 차량 역시 회장님 명의입니다. 견인 요청 들어갔고요. 은지가 그제야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김도연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오직 나만을 봤다. 다음은 거래처입니다. 모든 계약 해지 통보 완료됐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그가 나를 불렀다. 나는 그제야 그 아이를 다시 보았다. 그 얼굴엔 아들이 아니라 패배한 채무자가 서 있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까지? 조용히 되물었다. 나는 오늘 산속에 버려졌어.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너는 내 몸값을 계산했지. 요양원비, 동네 망신, 귀찮음. 나는 한 걸음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 계산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준호의 무릎이 살짝 꺾였다. 준호야,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너를 벌주고 싶은 게 아니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너를 현실로 돌려보내는 거야. 김도연이 조용히 덧붙였다. 최준호 씨, 이제부터 어머님 도움 없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은지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이미 계산이 끝난 얼굴이었다. 나는 돌아섰다. 김도현, 차 준비해. 네, 회장님. 준호가 다급히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이것이었다. 아들은 돈으로 남는 게 아니야. 차 문이 닫혔다. 엔진이 걸렸다. 백미러에 준호가 보였다. 서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미러 속에서 준호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됐다. 그제야 나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30년 그 아이를 키운 시간이 한숨처럼 빠져나갔다. 김도연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회장님, 이제 안전한 곳으로.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삼켰다. 차는 도심이 아닌 조용한 쪽으로 향했다. 그 시각 나는 보지 않아도 그 아이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집으로 갔을 것이다. 문이 열리지 않는 걸 보고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눌렀겠지. 이상하다. 왜 안 열리지? 관리실에 전화를 걸고 압류 통지서를 보고 그제야 현실을 알았을 것이다. 차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주차장에 없거나 견인 통보를 받았겠지. 거래처 전화는 하나같이 끊겼을 것이다. 그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돈이 없는 상태를 정확히 느꼈을 거다. 회장님,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괜찮아. 이건 필요한 일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저려왔다. 그 아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을 테니까. 나는 그날 밤 작은 숙소에 머물렀다. 고급 호텔도 펜트하우스도 아니었다. 조용한 방, 침대 하나, 불 하나. 혼자였다.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끝내 해주지 못한 질문 때문이었다. 나는 정말 그 아이에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줬을까? 그 시각 준호는 도시 어딘가에서 서 있었을 것이다. 갈 곳이 없는 밤, 돈도 차도 집도 없는 밤, 처음으로 사람들 속에서 투명해지는 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걸어야 할 길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늘 그랬다. 새벽 5시 몸이 먼저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오래된 흉터들. 이 손으로 나는 수십 년을 살았다. 그 아이는 이 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 시간 준호는 아마 도시 어딘가에서 눈을 떴을 것이다. 벤치였을 수도 있고 찜질방 바닥이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잤느냐가 아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눈을 떴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때 문득 과거가 떠올랐다. 나도 그랬다. 돈이 없던 날, 갈 곳이 없던 날, 아이 손을 잡고 새벽 공기 속에 서 있던 날. 그 아이는 아직 몰랐겠지. 이 세상에는 다음이 없는 아침이 얼마나 무서운지. 준호는 아마 가장 쉬운 곳부터 두드렸을 것이다. 식당, 편의점, 카페, 일 구합니다. 짧은 말,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 경력 있으세요? 지금 자리가 없어요.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는다. 나는 그걸 수백 번 들었다. 그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것이다. 훑어보는 눈빛, 피하는 시선, 무시. 돈이 없다는 건 존재가 얇아진다는 뜻이다. 그 아이는 그 사실을 그날 배웠을 것이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 아이도 그날 처음으로 쓴맛을 알았겠지. 돈 없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목에 걸리는지. 정오 무렵 김도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최준호 씨, 현재 일정한 거처 없음. 일자리 탐색 중.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이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니까.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손을 바라봤다. 설거지를 하다 손이 트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던 날들. 엄마 손 왜 이래? 그 아이가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그렇지.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었는지 그 아이는 이제야 조금 알았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준호야. 이게 엄마가 살던 세상이야.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준호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손에 밥풀을 묻히고 내 옆에 붙어 앉아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서 무슨 표정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 아침이 밝았다. 나는 익숙한 시간에 일어났다. 새벽 5시. 몸은 늙었어도 리듬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세수를 하며 속으로 말했다. 오늘쯤은 그 아이도 알겠지. 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것이다. 설거지, 청소, 집 나르기. 누군가 이거 해라고 말하면 이유도 묻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자리. 처음엔 손이 느렸을 것이다.
그릇이 미끄러지고 물이 튀고 허리가 아파왔을 것이다. 빨리 좀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들이 하루 종일 귓가에 붙어 다녔을 것이다. 나는 그 장면을 수없이 살아봤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존재가 줄어드는 순간들. 그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사과하는 법을 몸으로 배웠을 것이다. 정오가 지나고 손이 불어왔을 것이다. 손가락 사이가 하얗게 갈라지고 따끔거렸을 것이다.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물속에서 손을 꺼낼 때마다 감각이 없던 순간. 그래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였다. 집에 돌아갈 아이가 있었으니까. 준호는 그 이유가 없었다. 그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왜 사는지 모른 채 일하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저녁이 되었을 무렵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서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받은 돈 많지 않았을 것이다. 봉투를 열었을 때 허탈한 숫자. 나는 그 숫자를 보고도 항상 고개를 끄덕였다. 이만하면 됐다. 그 아이는 아마 고개를 숙였겠지.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앉아 돈을 세었을 것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계산하며. 그리고 처음으로 떠올렸을 것이다. 엄마는 이 돈으로 나를 키웠구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준호야. 이게 엄마의 하루였어. 그날 밤 준호는 끝내 울었을 것이다.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 아니라 숨을 삼키는 울음. 사람들이 보면 더 초라해질까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흘리는 눈물. 나는 그 울음을 수없이 흘렸다.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화장실 문을 닫고 수도 틀어놓은 채. 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봤을 것이다. 돈이 있을 때의 자신, 없을 때의 자신, 그리고 둘 다 아닌 빈 껍데기 같은 자신. 그 아이는 그제야 알았을 것이다. 자기가 버린 건 어머니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자신이라는 걸. 그날 이후 준호는 변했을 것이다. 말수가 줄고 눈빛이 낮아지고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지는 사람. 누군가에게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사람. 그건 처음으로 존중을 받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다. 어느 날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아드님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마음 어딘가를 톡 건드렸다. 그 아이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건 다시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 준호는 아마 처음으로 돈을 아껴 썼을 것이다.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번 돈을 자기 손으로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쥔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준호를 안고 웃고 있는 나. 그 아이는 그때만큼은 아직 사람이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사람이면 된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빌딩의 창가에 섰다. 강남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돈을 벌고 잃고 울고 웃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됐다. 돈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드러낼 뿐이다. 김도연이 말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기회는 이미 줬어.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는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자기 몫을 살게 두자. 나는 더 이상 준호의 하루를 보고받지 않았다. 그 아이의 길은 그 아이의 것이니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아들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놓아준 거야.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처럼 당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